네, 안녕하십니까. 2022 팍스넷 뉴스 블록체인 포럼 사회를 맡은 팍스넷 뉴스 황윤기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포럼은 세계적인 자산시장의 변동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 변동의 시기를 맞아 블록체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가 가상자산 시장을 이끈 핵심 사업 모델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테라루나 사태가 신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상자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디파이 이후 시장의 핵심 사업 모델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에 팍스넷 뉴스는 디파이 이후 가상자산 시장을 이끌 사업 모델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향한 블록체인의 새로운 생태계 핵심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본 강연에 앞서 이번 포럼을 주최한 팍스넷 뉴스 이승우 대표 이상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팍스넷 뉴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넥스트 디파이를 주제로 열리는 저희 블록체인 포럼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연초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져 유럽뿐 아니라 세계 경제 침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주요 가상자산들이 크게 하락했고 거래량도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돌이켜보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 부흥과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업들은 언제나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했고 미래의 가치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정치계에서도 이러한 노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가능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함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면 산업과 시장에 대해 비관론을 펼치기보다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시기로 판단됩니다.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초까지도 디파이에 몰렸던 투자자들의 관심은 최근 메타버스, NFT를 넘어 웹 3.0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업계가 고민하고 연구 중인 시장 변화에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넥스트 디파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블록체인 시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디파이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NFT와 웹 3.0에서의 새로운 블록체인 경제 모델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강연자로 나서주신 우상준 메타보라 대표님과 이승희 더 샌드박스 대표님,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님, 정성문 코빗 리서치 센터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팍스넷 뉴스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블록체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2 팍스넷 뉴스 블록체인 포럼 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담당해 주시는 정성문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파이 이후 세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진단해 봐야겠죠. 첫 번째 강연은 디파이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정성문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정성문 센터장님은 홍콩 노무라증권 아시아 주식 법인 영업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를 거쳐 국내 가상자산 퀄에서 코빗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센터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빗 리서치 센터장 정성문입니다.
디파이 과거와 현재가 타이틀이고요.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일단 처음에 Why 디파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왜 디파이가 왜 필요한가, 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디파이가 해야 되는데 그 디파이가 제공하는 가치라는 게 무엇인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과거에서는 지금 이제 디파이가 한 뭐 3년 동안 이 가상자산 업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는 업계인데 3년간의 그 실험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형성이 된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제 짚어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뭔가 재미있는 시도들, 미래의 디파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파이 하면은 디파이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뭐 이자 농사를 해서 뭐 엄청난 수익률을 올려서 뭐 대박을 내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디파이를 하는 사람들을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이제 밈의 일종인데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디파이의 가치 제한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디파이는 사람들이 C파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뭐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는 있지만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주류 매체에서는 아직까지도 C파이와 D파이를 많이 구분을 못하고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인데 몇 달 전에 그 셀시우스랑 3에로 캐피탈이 망했을 때 그거를 그때를 보도한 기사인데 거기서 이제 뭐 디파이는 이제 뭐 생존 위기에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사실 그 두 회사는 디파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죠. 중앙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이 저명한 그런 매체에서조차도 아직 이 구분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C파이가 아니고 이제 D파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D파이는 그럼 왜 우리가 필요를 하는가? 좀 이제 큰 그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파이낸셜 인클루전입니다. 파이낸셜 인클루전을 뭐 한국어로 표현을 하자면 금융의 민주화 같은 건데 이 금융 서비스라는 건 한국에 있으면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금융 서비스는 현재는 일종의 그 특혜입니다. 일부만 누리는 특혜이고 이게 기본 권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17억 정도가 은행 계좌가 없는데 이게 전 세계 인구의 한 반 정도입니다. 성인 인구의 반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리적 제약도 있고 어떨 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러 뭐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빨간 동그라미 표시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나타낸 거예요. 이 도표에 한국에도 좀 있습니다.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국가별로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나라 숫자로 랭킹을 보면은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런 나라는 인터넷의 그 보급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뭐 60%, 70% 이런 식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그 인프라를 잘 사용을 하면은 이런 금융 서비스가 일부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거를 뭔가 이제 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 거창한 뭐 주제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는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가 권력 같은 것도 진짜 일부 소수의 엘리트들만 갖고 있는 거였는데, 많이 계몽이 되면서, 이게 이제 민주화가 돼서 국가 권력이 이제 민중들한테 이렇게 분산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인권이 좀 확장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인권이 그럼 어디까지인가라는 개념이 조금씩 이제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금 선진국에서는 의료 혜택 같은 것도 이제 공공재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정보도 사실 옛날에는 진짜 일부만 누리는 특권이었죠. 뭐 중세나 이제 이때로 가보면은 사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구텐베르그의 인쇄 기술 같은 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되면서 지식이 널리 보급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최근 들어와서는 인터넷이 덕분에 또 정보가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아주 거의 뭐
무료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망이 생기면서 정보의 정보가 이제 공공재처럼 이제 제공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인권에 적용되는 분야가 조금씩 커져 왔었는데 여기 이제 금융 서비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그 인터넷이라는 그 인프라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지금 현재는 정보 교환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좀 더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공재처럼 제공이 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이러한 성질을 잘 살리면은 이 금융 서비스라는 것도 대중들에게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의 이제 기능을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보만 교환하는 어떤 그런 인프라였는데, 공공재였는데, 이게 이제 가치 교환이 가능한 공공재 인프라로 발전한 게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인 거. 그 처음으로 이제 달성을 한 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였던 거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능을 확장을 한 게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같은 걸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는 기존에는 못했던 코드 실행까지도 분산된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들은 이게 그 인터넷이 제공하는 어떤 그런 큰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는 물론 디파이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NFT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대중들한테 공공재처럼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권리처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이것이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대표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건 후진국 얘기지고 한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별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금융체제도 지금 많은 비효율성이나 개선돼야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든 건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 중개인, 인터미디어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인터미디어리들 때문에 엄청난 많은 비용 우리는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제가 며칠 전에 신한은행 가가지고 US 달러를 좀 바꾸려고 했더니만 스프레드가 3%였어요. 3%라는 그 거래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3%라는 스프레드는 엄청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많은 스프레드를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코스트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려면 은행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구현되는 디파이 서비스들은 이런 많은 중개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단 비용 면에서 엄청나게 절감이 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중개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중개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어떤 정치 권력이 이거를 뭔가 어떤 그 정치적으로 쓸 수 있는 뭔가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잘 안 알려졌던 것 같은데 연초에 이제 캐나다의 트럭 시위대가 이제 시위를 했었죠. 그 당시 이제 코로나의 그 백신을 맞아야지만 미국과 캐나다 사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그런 룰을 캐나다 정부가 냈었는데 이제 그에 대한 항의로 시위가 있었고, 근데 이제 캐나다 정부가 그들을 갖다 규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차단을 했습니다. 이 트럭 드라이버들한테. 이런 캐나다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엄청난 선진국인데 이런 일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찾자면은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80년대 국제그룹이라는 재벌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스펙스 같은 그 브랜드를 만들었던 재벌인데 그 당시 정부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은행권의 그 자금줄을 막아서 이제 망했습니다. 이런 게 다 이게 그 금융 서비스를 정치 도구화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 걸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현재 금융 시스템은 위험 없이 잘 돌아가는지 우리가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디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대출을 너무 심하게 레버리지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그 공개 의무가 있고 또 이제 회계법인에 이런 데 와가지고 또 장부를 들여다봐야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엄청난 리소스가 들어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 네트워크에서 모든 기록이 남으면서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팅 관련된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융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한 300조 달러라는 자금이 조달이 되고 있는데 이건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중요한 숫자는 그냥 빨갛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300조 달러가 넘는 자금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조달이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2%에 해당하는 6조 달러 정도가 이게 중개인들이 가져가는 비용입니다. 6조 달러. 6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의 한 5배 정도 되는 비용이 그냥 이게 사회에 지불하는 비용인 거죠. 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엄청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이제 디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거 3년 동안 어떠한 실험들이 이어져 왔고 그간에서 우리가 지금 좀 이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디파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 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흔히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디파이 서비스라는 게 뭐 크게 나눠보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예대 서비스죠, 랜딩 앤 바로잉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 익스체인지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뭐 이러한 서비스들 위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위에 있는 세 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뭐 디파이 사용자 추이를 보면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뭐 디파이는 한 2018년서부터 뭔가 조금씩 이제 시도가 있었고 2019년에는 뭐 그냥 조용히 성장을 하다가 2020년 여름에 이제 그 디파이 서머라는 그런 어떤 시기를 계기로 엄청나게 이제 폭발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약 500만 명의 사용자들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3년 한 100배 정도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크립토 윈터가 시작이 됐는데 금년 들어와서도 계속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어느 분야에서 많이 성장이 있느냐 보면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아까 말씀드린 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성장을 많이 지금 현재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유니스왑이라는 프로토콜이 독보적인 존재이고요. 그다음에 뭐 예대 서비스에서는 뭐 컴파운드라든지 아베라든지 뭐 메이커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디파이 부분에서 그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거 3년 동안의 실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은 이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저 파란색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입니다. 이제 발행량이 쭉 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녹색 라인이 이제 그 디파이의 사용 사례 증가 지표로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TVL이라고 이제 Total Value Locked의 약자인데, 그거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TVL 자체의 지표가 좀 가격 등락에 의해서 많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요소를 감안하고 이제 보기 위해서 시가총액으로 나눈 그 비율이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래서 디파이의 그 사용 사례의 증가가 스테이블 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 디파이에서 사용되는 많은 자산들 중에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기 위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두 종류를 나눠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파란색하고 노란색.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스테이블 디파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산들 중에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뭐 스테이블 코인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이제 담보 기반, 담보가 필요 없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담보 기반은 법정화폐와 이제 그 크립토 담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이제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고, 그 뭐 테라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였죠. 이제 테라는 지금은 이제 뭐 실패는 했지만은 테라 외에도 많은 그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실험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좀 약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덱스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 디파이의 성장을 굉장히 이끌고 있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특징을 탈중앙화 거래소의 특징이 뭐냐 보면은 이제 인터넷처럼 공공재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어느 나라에 있건 뭐 국적이나 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돼서 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앙화된 거래소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중앙화된 요소들, 예를 들어서 뭐 오더북이라든지 뭐 자산을 수탁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그 마켓 메이커에 의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런 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근데 유니스왑에서 2018년 말쯤에 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3번 정도 이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굉장히 완성도가 되게 높아진 이제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축이 이제 예대 서비스이고요. 세 번째 중요한 축이 이제 예대 서비스인데 이제 예대 서비스는 뭐 모든 금융 시스템의 기본이죠. 이제 기본인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종의 전당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그거에 몇 퍼센티지 정도 가치를 인정을 해서 그만큼의 뭐 그 유동성을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하나 디파이 업계에 이제 재밌는 어떤 자리 잡은 트렌드라고 할까요? 하나의 뭐 중요한 어떤 컨셉은 이제 예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증표를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그 토큰을 또 이제 자유롭게 뭐 거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산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뭐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잘 뭐 구현이 좀 어려운 거였는데 이제 디파이 내에서는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그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래시론 같은 그런 어떤 혁신도 있습니다. 플래시론이 기본적으로 대출과 상환을 동시에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인데, 그럼 그런 걸 어차피 상환할 건데 왜 대출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그 똑같은 자산 가격이 뭐 한 두 거래소에서 다르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아비트라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인데, 그런 기회에 예를 들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대출인 거죠. 뭐 그게 또 왜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아비트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장의 그 가격들의 회로가 이제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자리 잡은 개념이 이제 머니 레고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한국말로 하지만 상호 조합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디파이 프로토콜은 물론 단독적으로 이렇게 사용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가치를 발휘할 때는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인 거죠. 그래서 이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가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레고 블럭처럼. 그래서 이걸 자유롭게 조합을 함으로 인해서 각각 니즈에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뭐 전통 금융권에서는 불가능한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 구현 방식인 거죠. 디파이라서 가능한. 그럼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현재는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파이의 사용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350만 명 정도로 여기 통계는 나오네요. 아까 좀 500만 명이었는데 여기 좀 작게 나왔는데, 500만 명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기존 금융권의 사용자 수들, 뭐 웰스파고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해봤을 때는 아직 진짜 극히 일부이고, 크립토를 사용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굉장히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치 자산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많은 성장을 하긴 했으나 이제 전통 금융권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에 비하면 아직 또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토콜들이 뭔가 우리한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프로토콜에 이제 피를 받아가게끔 많이 설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어느 프로토콜이 좀 되게 효율적으로 이 피 레버뉴를 창출하고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 가로 쪽에 이제 이 프로토콜이 작동하기 위해서
예치돼야 되는 자산을 나타내는 거고요. 세로는 각 프로토콜이 이 창출하는 그런 fee 매출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이게 길면 길수록 되게 적은 예치 자산만 가지고 많은 매출을 창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빨간 게 이제 많이 눈에 띄는데, 빨간 데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덱스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은 비교적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녹색은 이제 예대 서비스 하는 플랫폼이고, 예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동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자금을 예치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타 등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규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규제, 아무래도 이게 금융 서비스다 보니까 기존의 금융 서비스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터미디어리 중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들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디파이는 그런 인터미디어리가 없으면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규제할 대상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규제에 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 규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규제가 사실 확실해야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리스크 요인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 면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이쪽에 더 많은 그런 고민과 어떤 그런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그 기관들 중에서 두 군데가 이제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나는 그 SEC, 또 하나는 미국 재무부입니다. 이제 SEC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디파이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 일종의 머니마켓 펀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규제 영역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 중에 이제 증권성이 있는 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규제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제 특히 AML이나 KYC 부분에서 많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션을 담당하는 그 부처가 이제 재무부 안에 있는데, 이제 생션은 이제 미국 국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뭐 인물이나 법인이나 어떤 국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걸 금지시키는 이제 그런 행위인데, 이제 그런 분야에도 이제 그 디파이의 디파이도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8월 초에 있었던 이제 토네이도 캐시라고 불리우는 그 개인정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데, 이거를 그 생션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8월 초에 생션 리스트에 포함시켜서 이제 미국 국민들 중에서는 이거 사용하면 다 이제 감옥을 한 30년 동안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은 다 이제 멈췄겠죠. 근데 이런 규제의 약간 한계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은 현재 이제 미국의 규제인 거고, 그래서 미국 관할권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우방들은 뭐 이거를 이게 동참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뭐 미국 우방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걸 뭐 전 세계적으로 금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실제로 이게 생션 리스트에 포함된 이후에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산을 떼가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블록체인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이 프로토콜을 규제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이제 특히 이제 뭐 프론트엔드 디파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프론트엔드 웹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는데, 이런 거는 중앙화된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 그런 부분들은 통제를 할 수가 있지만은, 프론트엔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프로토콜을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그 코드인데,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그거에 대한 접근을 갖다가 100% 차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은 뭐냐? 제가 이제 5분밖에 없어서 빨리 넘어갈 텐데, 일단 하나는 현실 세계 자산의 도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태껏 디파이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이제 담보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특히 이제 그 US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어떤 현실 자산 세계 자산을 도입한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매출 채권이라든지 뭐 해운업 인보이스라든지 이런 걸 갖다 토큰화해서 그 자산을 기반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려는 시도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이커다오 같은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뭐 그런 시도를 지금 해서 많이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용 사례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현실 경제와 크립토 세계와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도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 참여입니다. 이제 사실 지금까지 디파이라는 것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뭐 메타마스크와 같은 그런 탈중앙화 지갑을 사용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이 이제 주로였는데, 이제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특히 이제 높은 그럼 이자라든지 이런 게 이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이 커스터디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뭐 메타마스크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KYC를 한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라든지 컴파운드 같은 그런 프로젝트가 이런 쪽에서 좀 많은 진척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크립토 윈터는 사실 이제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은 뭐라고 할까요,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이 굉장히 이 업계에 뛰어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크립토 윈터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 또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코이비 리서치 센터 오셔서 웹사이트 보시면 많은 리서치가 있고요. 뭐 좀 캐주얼하게 보시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와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코이비 거래소 이상입니다. 다음 발표자이신 이현우 대표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께서는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웹 3.0 생태계 진영 간의 치열한 경쟁을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이현우 대표께서는 리서치 서비스 오픈 서베이를 공동 창업자로 참여하셨고, 식이요법 전문 기업 닥터키친 최고 기술 책임자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쟁글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크로스앵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저희 쟁글은 크립토 쪽에 크립토 산업 내에서 공시 서비스로 출발을 해서 평가로 또 많이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최근 한 1년 정도는 리서치 쪽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크립토 트렌드도 열심히 보고 있고, 해외 쪽 트렌드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많이 이제 늘 물어보세요. 이제 재작년에 디파이가 굉장히 핫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NFT, 뭐, 게임파이, 뭐, 다양한, 산업들, 다양한 이제 메타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넥스트는 뭘까?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은 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웹 3.0과 이 생태계라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웹 3.0 생태계 진영 간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아마 제가 처음 전달드리는 내용이라서 좀 이게 매끄럽게 잘 전달될지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소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웹 3.0 이코노미의 정의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웹 1.0은 쉽게 얘기해서 유저가 일방적으로 컨텐츠와 데이터를 소비하는 그런 경제이고요.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 웹 2.0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 웹 2.0은 유저가 데이터와 컨텐츠를 소비도 하지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직접 콘텐츠를 이제 생산도 하는 그런 경제를 웹 2.0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유저들이 콘텐츠와 데이터를 생산은 하지만 여전히 웹 2.0 경제학 내에서는
기업들이 그 플랫폼과 데이터를 소유하고 또 그 정책을 통제를 하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웹 3.0이라는 새로운 이제 경제 개념이 등장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웹 2.0 경제에서는 뭐 크게 봐서 뭐 4개의 주체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빌더라고 하는 그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주주인 그 인베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컨텐츠와 데이터를 생산하는 또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웹 2.0 경제학 내에서는 이 전체 생태계에서 창출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이 그리고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이 회사와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이 웹 3.0 경제 내에서는 이 네 주체들이 이 토큰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누구나 자기가 기여한 만큼의 보상과 또 의사결정 권한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 크리에이터, 개발자, 투자자 모두가 사실 하나의 그 모두가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가 되어서 그 생태계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이제 합심해서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국내에서 한번 저희도 나름 컨퍼런스를 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웹 3.0 경제에 진입하시고자 하는 기업 관계자분들도 모셨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그 무대에서 웹 3.0 이코노미를 직접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제 분들도 모셔서 서로 이제 교류회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야시우님은 저희 크립토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펙트 받는 그런 리더이시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게임파이 쪽에서는 좀 구루에 가까운 그런 이제 지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이 발췌한 부분인데, 게임의 어떤 지도 같죠? 지도 같은데, 거기에 이제 영주처럼 이제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데이터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무료로 이렇게 무심코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러한 이제 거대 IT 기업들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또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제 그 거대 IT 기업의 가점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학 내에서 좀 락킹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한번 자각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고, 이게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게 평상시에는 뭐 사실 무료로 이런 서비스들을 편하게 사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런 거대 IT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어떤 시도들을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두고두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공감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왼편에는요, 제가 그 올해 이제 크립토 서비스들을 여러 개 써보면서 가장 좀 열심히 썼던 스테픈이라고 하는 그런 앱의 이제 빈 화면입니다. 그래서 스테픈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뭐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는 이제 캐시워크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거리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뭐 현금으로 주는 앱이 이제 캐시워크고, 스테프는 이거 그 비슷한 이제 컨셉으로 크립토 스페이스 내에서 걸으면 그냥 이제 코인을 주는 건 아니고, 내가 신발을 NFT로 사서 그 신발을 장착한 개수에 비례해서 내가 걸으면 걸을수록 코인으로 리워드를 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이랑도 굉장히 재밌게 이 앱을 서로 다오도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동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빈 화면을 준비한 이유는 어느 날 이제 앱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그 앱 안에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가 사실 그 NFT의 가격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 이제 그 신발이라고 하는 NFT를 자유롭게 사고 파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였는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왜 사라졌나 이렇게 봤더니 애플이 이제 정책적으로 앱 안에서 인앱 결제를 했을 때는 수수료를 30%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으로 이제 웹3 경제학 내에서 코인으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를 내리지 않으면 앱을 더 이상 배포할 수 없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막아놔서 이 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이 굉장히 좀 반감된 이런 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은 이 솔라나라고 하는 그 메인넷에서 최근에 휴대폰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솔라나가 시총이 너무 올라서 자신감이 너무 넘치어서 이게 좀 무리한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웹 3.0 경제학 내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이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존 이제 거대 IT 플랫폼들이 이제 통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한 몸부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주제를 조금만 전환을 해서요. 최근에 이제 업계에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쉽게 얘기해서 전체 크립토 시장 내에서 비트코인 시총이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보통은 이제 시장이 좋을 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요. 시장이 나쁠 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시총이 올라가서 이제 비트코인 시총 비중이 낮아지고 요즘처럼 사실 그 시장이 이제 얼어붙을 때는 사실 비트코인 그 도미넌스가 지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번 사이클에는 신기하게도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고 주변에도 좀 의견들을 구해보니까 사실 지난번 사이클의 이제 하락장에서는 2018년도 그때는 사람들이 이 크립토가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의심들도 많았고, 그래서 크립토 안에서 결국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다. 이런 이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요즘에는, 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드리는데,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하잖아요. 이제 겨울인데, 이 겨울을, 결국은 다시 이제 호황들이 올 거고, 기존의 웹 3.0 이코노미는 결국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 동안 이게 뭐 크립토가 지속 가능할지 말지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겨울방학을 잘 준비해서 호황이 왔을 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웹 3.0 이코노미의 어떤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 안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되는 게 아닌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이 비트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크립토 산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크립토의 역사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제 기능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유무죠. 그래서 물론 뭐 비트코인 안에서도 제한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짤 수는 있지만 범용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D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은 이제 이더리움이 시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으로 인해서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를 했을 때 이더리움은 뭐 하나의 기능이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비트코인 자산과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속성의 자산이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최근에 이제 시총이 조금씩 비슷해지면서
뭐 과연 이 이더리움 시총이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단순히 이렇게 자산 대 자산으로 볼 게 아니라 이더리움은 전체 그 생태계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생태계가 내에서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면 사실 떠오르는 게 별로 없지만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뭐 방금 전에 정성훈 본부장님께서도 전달해 주셨지만 디파이라고 하는 거대한 생태계도 있고요. NFT 관련된 또 생태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개발 환경을 지탱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도 있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주는 데이터 관련된 생태계들도 굉장히 활발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다 나열은 못하겠지만 다양한 생태계들이 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이 큰 힘이 아닌가 싶고 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서서 이제 웹 2.0 시대에 거대 IT들이 과점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좀 잉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만 이더리움 생태계 메인넷 기술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한 이틀 남았네요. 이제 머지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적인 혁신들을 또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현재 상태로는 이더리움은 비싸고 느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몇만 원 수준에서 사실 몇천 원, 몇만 원 수준에서 트랜잭션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제 시장이 뜨거울 때 또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을 때는 이 굉장히 수수료가 올라가고 내가 제출한 트랜잭션이 실제로 블록체인에 반영되기까지 이제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하루에 이제 2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20만 원까지 올라가면 사실 뭐 우리가 이제 NFT를 뭐 게임에서 활용하겠다, 뭐 다양한 이제 우리 대중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에는 좀 너무 제약이 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제 100%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100%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더리움은 대충 현재 한 초당 15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범용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비자 신용카드의 24,000 트랜잭션, 초당 24,000개로 비교를 한다면 아직 이제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 수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더리움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또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다양한 생태계들이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뭐 솔라나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폴리곤, 아발란치, 그 다음에 뭐 리어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습니다. 이런 메인넷들은 사실 서로 뭐 협력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기술 경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적인 지표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 아까 언급드렸던 TPS. 그래서 요즘에 뭐 빠른 뭐 솔라나 같은 것들은 초당 65,000까지 속도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아까 제가 언급드린 비자보다도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수수료도 뭐 물론 너무 무조건 낮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최대한 낮춰보려고 범용적인 대중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가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트랜잭션을 제출했을 때 이게 블록체인에 얼마나 지연 시간을 가지고 반영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 네, 요즘에 또 ESG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이제 컴퓨테이션 자원을 기반으로 합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들은 점점 이제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 지원 언어. 이 부분도 이런 메인넷 진영 입장에서 개발자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다만 이게 이런 기술 경쟁으로만 정의하기에는 기술도 뭐
무조건 빠르고 싼 트랜잭션을 구현한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빠르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반대급부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몇만에 해당하는 TPS를 달성하고 있지만 그만큼 또 그 노드들 간의 동기화하는 그 챌린지를 갖고 있기, 기술적인 이제 과제 챌린지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네트워크가 멈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랜잭션 비용을 너무 낮춰놓으면 이 메인넷 위에서 또 다양한 인센티브를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뭐 소위 말하는 스팸성 트랜잭션 비중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뭐 실제로 유저들의 수요를 감당하기보다는 이런 스팸성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또 불필요한 리소스를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경쟁을 넘어서 또 이 기술적인 경쟁은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이 생태계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뭐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생태계 참여자들 입장에서 또 유저들 입장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 메인넷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인넷을 지탱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생태계 플레이어들이 누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을 나열을 했었는데 뭐 그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책임지고 있는 밸리데이터도 있을 것 같고요. 지갑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뭐 브릿지, 뭐 오라클, 익스플로러 뭐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는 이제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네트워크의 블록을 생성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주체들이고요. 이게 POS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POW 시절에는 어차피 이제 채굴자들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제 POS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노드들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고 있는 메인넷들도 있지만 종종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메인넷들도 이런 부분 신경을 안 썼다가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엑시 인피니티가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아서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시총도 많이 오르고 이제 자체적인 메인넷들을 출시를 했는데 이제 밸리데이터 수를 9개밖에 안 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져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막상 그 9개 중에서 5개 그 밸리데이터들을 한 사람이 이제 개인 키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부랴부랴 이제 이걸 숫자를 17로 17개로 늘렸지만 시장에서 이제 그 훼손된 그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더리움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개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요소에서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울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언어라는 솔리디티를 갖고 있고 또 이런 솔리디티를 배우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크립토 좀비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도 그 파운데이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드 파티 이제 생태계 플레이어들을 잘 구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의외로 이 온체인 데이터에 기반한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은 이 애널리틱스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메인넷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파운데이션에서 그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 뭐 특히 이제 프로토콜 업데이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그 메인넷들의 이니셔티브들이 생태계 참여자들 또 유저들한테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유저들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왜 아무 일도 안 하냐라고 계속 비난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다양한 물론 이제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그 프로토콜 업데이트도 굉장히 이제 뭐 긍정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이제 메인넷 안에서 그 프로토콜 업데이트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데스케인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요소 디테일을 잘 잡아서 전달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또 이더리움 생태계의 힘이지 않을까 싶고 또 생태계 안에서 뭐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게 이제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 온체인 데이터가 아닌가 싶어서
점점 앞으로 뭐 내년 이 생태계의 이제 어�оп션이 사람들의 어떤 투자 지표로서도 또 이 생태계에 내가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다른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저희 쟁글 홈페이지 내에 이 메인넷 운영의 필수 요소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좀 종합을 해보면요, 뭐 일종의 뭐 고대 이제 그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에서 서로 국가들이 싸우듯이 이제 앞으로 이 웹3 생태계는 뭐 그 전체의 파이는 계속 커질 것 같고요. 그 내에서 서로 이제 생태계 진영들이 생겨서 서로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지만 그 경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배움을 얻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성장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경쟁은 서로 이렇게 뭐 제로섬에 해당하는 어떤 배타적인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도 하고 또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인프라를 통해서 그 생태계 진영 간의 자산 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점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오픈시와 같은 그런 이제 주요 디앱들은 하나의 이제 생태계 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태계에 걸쳐서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 환경은 변하고 있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제가 국내의 크립토 환경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반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사실 메인넷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또 디앱을 운영하시는 서비스들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좀 어떤 생태계가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커진다는 느낌보다는 좀 각계격파로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싶고 디앱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경쟁 구도를 잘 이해하고 각 생태계 내에서 어떤 곳이 좀 비어 있고 어떤 곳이 좀 경쟁이 덜 치열하지만 그 생태계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인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본다면 좋은 팀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업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조금 더 많이 주목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인넷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디앱사 입장에서는 어느 메인넷 위에 올라타야 될지를 고민하실 것 같고, 뭐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가 어느 메인넷에 코인에 투자할 것인가, 또 어느 메인넷 생태계 밑에 있는 또 디앱 코인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판단들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점점 더 생태계를 갖추지 못한 메인넷 생태계들은 점점 도태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또 근데 또 반대로 극단에서 이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그랜트를 남발한다든지 좀 잘 되고 있는 디앱사한테 가서 그랜트를 너무 큰 그랜트를 주고 우리 생태계를 위해서 기여해줘라고 해서 너무 단기적인 성과들을 쫓으면 또 그것도 전체 생태계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또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트를 남발하는 메인넷보다는 어떤 좀 지속 가능한 곳에 자원을 투자하는 그런 생태계를 한번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의 그 홈페이지를 잠깐 캡처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점점 더 그 투자라는 규모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거의 300억이 넘는 돈들이 이제 그랜트로 지출이 됐었고, 근데 가장 이제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냐라고 보시면은 리서치, 인프라, 그리고 교육,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개발 툴들 이렇게 이제 4가지 키워드들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이 어느 키워드들을 중요시하고 있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그 화면이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이제 메인넷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디앱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발표자이신 이승희 대표님 발표 자리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승희 더 샌드박스 코리아 대표님은요, 유저의 상상력을 지원하는 NFT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승희 대표께서는 W게임즈와 웨이투빗, 엠픽셀 등 국내 유수의 게임사를 거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더 샌드박스 한국 법인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박스 코리아에서 한국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 코리아 대표 이승희라고 합니다. 앞서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디파이 또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이런 근본적인 설명들을 좀 많이 해주셨다면, 저는 저희 샌드박스 플랫폼이 어떤 형태로 앞으로 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꿈꾸는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 그 다음에 NFT 블록체인 플랫폼은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 사업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더 샌드박스는 NFT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는 유저의 상상력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이 되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사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메타버스가 뭔지 한 번쯤 다 고민을 해보셨을 거고, 다들 어떤 깊이 있는 이해도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뭔지를 조금 아주 짧게 얘기를 하고 오늘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음 세대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많은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메타버스는 그냥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또는 저희 샌드박스가 그리고 있는 메타버스는 사실 오늘날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냥 증강현실 또는 새로운 현실 가상세계 이런 의미들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어 그대로만 보자면 저희가 현실 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앱들이나 서비스들이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미래연구재단에서 아주 기준을 나눠서 현실 또는 가상세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에 따라서 메타버스 좀 4가지로 나누어 본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핸드폰을 이제 현실 세계에 올려다 보면은 거기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 그런 것들, AR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그런 것도 메타버스이고요. 한동안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포켓몬고가 사실은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저희 내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라이프 로깅 서비스들, 여기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전부 다 사실은 메타버스를 지향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현실 세계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아주 그대로 복사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거울 세계라고 표현하는 요기요 쿠팡에서 저희 매일 저녁 시켜 먹고 있는 이런 앱들도 다 사실은 메타버스를 지향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맵이라던가 구글 맵 이런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따와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지도 서비스 역시 사실은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저희에게 이제 또는 젊은 층에게 익숙할 수밖에 없는 가상 세계는 사실 게임 안에서 저희가 플레이하고 있는 아바타로 활동하고 있는 가상 디지털 세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 또는 그냥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와 다음 세대로 가고자 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또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어떻게 좀 다른지, 또는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제 진화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자면, 전 2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의 플랫폼은 대부분 생산자와 이용자의 경계를 허물려고 크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전에 크로스앵글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웹 1.0, 웹 2.0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웹 1.0 때는
생산자랑 이용자가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과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명확한 구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나는 뭐 글을 게재하는 사람이고, 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이렇게, 그리고 그 정보를 읽는 사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아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었다면, 사실 다음 세대의 메타버스, 그 다음에 플랫폼들은 대부분 이 생산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다고 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마 유튜브일 텐데요. 더 이상 유튜브에서 채널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 컨텐츠를 보여준다는 일이 낯선 일도 아닐 뿐더러 제 주변에서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내가 오늘은 이용자이지만 내일은 그냥 당장 생산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플랫폼 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진화된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는 네이버에서만 봐도 뭐 네이버 스토어를 보면 오늘 당장 스토어를 하나 열어서 내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오늘은 내가 이용자지만 내일은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 내가 원하면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모습이 아마 다음 세대의 메타버스로 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생산자와 이용자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산자가 된 이용자가 사실은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단순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서 보여주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컨텐츠를 이용해서 리워드를 얻거나 또는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그 안에 있어서 어떠한 나름의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의 메타버스의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튜브나 이런 큰 채널들이 아니라 그냥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다음 세대 메타버스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면 미국에서만 약 한 5조 달러 정도의 지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좀 어떻게 유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유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직접 녹여내고 이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리워드를 받아내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저희 서비스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샌드박스는 제가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NFT 플랫폼이고요. NFT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블록체인 위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컨텐츠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만들고 해당 컨텐츠를 유저들이 서로 공유하고 내가 만든 컨텐츠를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를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 자체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NFT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되시면 또는 누구든 저희 툴을 다운받아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데요. 크리에이터가 되시면 언제나 그 컨텐츠를 생산을 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만들어진 모든 컨텐츠들을 가지고 뭐 유저들에게 직접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낸 컨텐츠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조합해서 만든 경험, 또는 저는 경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임들이나 아니면 메타버스의 컨텐츠들을 직접 유저들과 내가 직접 소유를 하고 유저들과 서로 나누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저희의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미국의 드라마 시리즈인 워킹 데드부터 뭐 스눕도그라는 좀 아티스트도 저희와 지금 활발하게 컨텐츠 제작에 벅차를 가하고 있고요. 뭐 워너뮤직 그룹, 그다음에 아디다스, 구찌 이런 좀 세계에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유명한 브랜드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SM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사라던가 그다음에 큐브 엔터테인먼트 이런 곳에서도 저희와 아티스트들과 같이 콜라보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와 경험을 제작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과 같은 좀 다양한 워킹 데드 같은 프로젝트가 글로벌로 있다면 한국에는 또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또 IP를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게임사들도 저희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PC나 모바일로 만나봤던 게임들을 어떤 블록체인 형태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저희 그 랜드입니다. 이 랜드는 가상 공간이고요. 가상 부동산입니다. 누구나 랜드를 소유하실 수 있고, 현재 오픈시에서 2차 거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간간히 뭐 월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또는 이제 그 주기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랜드를 유저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랜드 세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는 전부 당연히 메타버스의 일부이면서 그 다음에 유저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부여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개의 랜드를 모으면 에스테이트라고 해서 뭐 3곱하기3, 6곱하기6 이렇게 큰 그 랜드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랜드는 계속 그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16만 6,464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개수는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 계획이고 한정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미 70% 이상은 판매가 완료가 되었고요. 각각의 랜드는 모두 96블록, 그 다음에 96블록 이렇게 해서 한 약 100 곱하기 100 정도고, 높이가 한 128블록 정도 되고요. 요 크기는 뭐 한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하나 정도의 크기가 저희 지금 한 랜드 1 곱하기 1 정도의 크기라고 저희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랜드들은 유저들이 보유를 해서 자기가 만든 컨텐츠들을 해당 랜드 위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랜드는 모두 다 유저가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각각 모두 유저의 개성이 담긴 그런 공간이 될 예정이고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 랜드에서 담아서 유저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플레이를 하고, 또는 그냥 뭐 그냥 공유 차원에서 열어놓을 수도 있고요. 이 각각의 공간을 유저들은 아마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서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샌드박스에서 가능한 그 컨텐츠들은 그러니까 사실 기술 내가 만들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걸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플랫폼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다시피 콘서트를 할 수도 있고, 클럽을 만들어서 유저들이랑 같이 뭐 댄스 파티를 즐길 수도 있고요. 여기서 결혼식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공간을 아주 그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파티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트 갤러리,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NFT들을 이제 모아둔 아트 갤러리 또는 박물관을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돈을 받고 입장료를 받고 보여줄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당연히 뭐 토크쇼를 진행한다거나 뭐 등등 다양한 그 메타버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이밍 플랫폼이라고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저희 플랫폼에서는 현실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제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메타버스 내에서, 그러니까 저희의 가상 공간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게이밍 플랫폼이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향점을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당연히 다양한 직업군들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상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가상 부동산을 거래하는 그 중개업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상 공간에서 만약에 내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면, 해당 공간을 유저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월세를 받는다거나 하는 모델로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툴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툴로 뭔가를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할 때는 어떤 도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해당 도안을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판매를 할 수도 있고, 해당 도안을 실제로 구매를 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서 또 유저에게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만약 집을 만든다면 집 안에 있는 가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만들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툴을 가지고 만든 컨텐츠들을 유저들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다거나, 이런 직업 커리어를 쌓는 사람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큐레이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게임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유저들에게 판매를 한다거나, 그 콘서트나 파티를 열려고 할 때 해당 콘서트나 파티를 플래닝하는 뭐 이벤트 플래너라거나, 이런 다양한 직업군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생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는 그
이런 모델들이 결국은 리워드 형태나 이제 그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저희가 물론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허물면서 그다음에 그 이를 통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생길 것으로 이제 계속 서비스를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좀 지원을 해드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복스 에딧이라는 툴과 게임 메이커라는 툴 두 가지가 있고요. 이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컨텐츠들을 유저들이 저희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그 구매 또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 트레이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툴들은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코딩 지식이 전혀 없어도 오늘 다운받아서 바로 서비스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모든 툴들은 저희가 설명하기로는 초등학교 수준만 되면 레고 블록을 쌓을 수만 있다면, 쌓을 줄 안다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복스 에딧이라는 툴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2012년도에 그 샌드박스라는 모바일 게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게임이 이제 도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그런 게임이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발전된 모습이 이제 복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큐브라고 하는 그 레고 블록을 쌓아서 컨텐츠를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셀이라는 툴을 저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해당 툴을 다운을 받으시면 그 복셀이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어떤 모습이든 가능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저런 큐브로 뭘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용이라던가 또는 아주 진화된 모습의 모든 캐릭터들도 다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투박한 모습이지만 이게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감이라던가 또는 그 아티스틱한 표현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유저들이 오히려 너무나 실사적인 모습보다도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복스 에딧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낸 모든 어셋이나 컨텐츠들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라는 그것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스에서 만들어낸 이런 컨텐츠들을 저희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지고 올라와서 엑스포트를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름을 써서 디스크립션도 이렇게 간단히 쓰고 해당 컨텐츠를 민팅을 통해서 이제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현재는 그 메타마스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주 손쉽게 풋 온 세일이라고 하면 저희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마켓플레이스에서 누구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건 아니고, 이제 특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누구나 좀 쉽게 누구나 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화이트리스팅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모두 다 직접 가지고 와서 모두 다 당연히 NFT로 되어 있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가지고 와서 손쉽게 저희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한 다양한 이 어셋들은 게임 메이커라는 또 하나의 툴을 가지고 와서 실제 경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 게임 메이커도 저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툴이고요. 게임을 제작하거나 이제 움직임을 제작하거나 또는 모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툴인데, 해당 툴 역시 코딩은 전혀 필요 없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누구라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네. 퀘스트를 만들어서 특정 지점에 가면은 어떤 기능들이 발현을 해서 싸움을 하게 한다거나, 어떤 특정 지어진 미션을 달성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리소스를 모아서 누군가에게 주어야 한다거나, 이런 류의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어셋들을 아주 소심있게 이렇게 그 방향을 돌리거나 전환을 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되게 쉬운 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길을 만들어서 특정 공간에서는 NPC와 싸워야 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뭐 NPC 또는 몬스터를 배치를 한다거나, 단순히 나의 집을 똑같이 뭐 가상세계에서 만든다거나 하는 등,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들을 뭐 이렇게 놓는다거나, 뭐 풀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풀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한 툴입니다. 네. 이런 컨텐츠를 즐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가상세계에서는 아바타입니다. 누구나 아바타를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D로 만들어진 나의 아바타를 이렇게 움직여서 메타버스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조작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뭐 그 케어베어라던가 아니면 되게 유명한 월드 오브 우먼과 같은 유명한 IP를 내가 아바타가 되어서 이제 놀 수도 있고요. 아바타는 저희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제 무료로 누구나 하나씩 보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당연히 복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스눕독의 팬이라면 스눕독 아바타를 구매를 해서 내가 스눕독이 되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구찌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구찌로 빼입은 스눕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다양한 그 NFT 프로젝트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그 상호 운영성, 그러니까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아바타 상호 운영성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드 오브 우먼과 최근에 진행한 그 상호 운영 아바타인데요. 내가 월드 오브 우먼의 특정 NFT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NFT를 이렇게 저희 샌드박스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소유해서 실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게이밍 플랫폼이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소셜 허브, 저희 방금 설명드린 툴을 이용해서 뭐 소셜 허브를 만들 수도 있고 갤러리를 만들 수도 있고 나이트클럽, 뭐 하우스, 막 당연한 그냥 모던 하우스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한 싱글 플레이어를 지원하고 있는 뭐 전투 어드벤처를 플레이할 수도 있고, 뭐 파크루, 뭐 장애물 달리기 이런 컨텐츠도 만들 수가 있고, 패션쇼라던가 어드벤처 퀘스트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스케이팅, 슈팅, 레트로 게이밍, 월드 건설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전부 메타버스에서 이제 실제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스포츠, 비디오 게임, 자동차 전시, 사회적인 교류, 아트 박물관, 뭐 패션 박물관 만들기, 콘서트 등등, 쇼핑 등등 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저희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떤 직업군은 그냥 일렬로 쭉 이런 직업군이 가능합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컨텐츠를 제공하고 유저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아마 이런 생태계가 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내가 그 NFT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커뮤니티가 또 자동적으로 다오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랜드 소유주들끼리 뭐 우리 랜드 연합을 통해서 어디 렌탈 뭐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수익화하자 뭐 하는 형태로 비즈니스에 또 다오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각각의 기능별로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그다음에 거기서 서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서로 거래를 통해 이제 어떤 생태계와 리워드 또는 이제 수익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재 이미 이제 크리에이터들이나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그 다오 또는 커뮤니티가 이미 활발하게 생성돼서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샌드박스랑 함께 하고 있는 곳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저희가 알파를 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좀 많은 곳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는 300개보다 훨씬 넘는 파트너사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임 쪽에서는 한국에서는 시프트업이라던가 또는 그 그래비티와 같은 게임사들도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SM 또는 그 워너뮤직, 스눕도그, 그다음에 저희 쿤타, 하하 이런 아티스트와도 많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도 저희와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이소프트라던가 이런 스마프 이런 다양한 IP들을 가지고 있는 곳도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샌드박스인데 국내에서는 더 유명한 샌드박스 네트워크와도 함께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가 되면 일단 먼저 랜드의 브랜딩을 하도록 지원을 해드리고요. 해당 랜드를 소유하게 되면 해당 랜드에다가 브랜딩을 해서 자신이 이제 샌드박스 플랫폼에 이제 들어왔다고 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NFT의 NFT를 제작해서 유저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메타버스를 실제로 만들어서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뽀로로, 스티브 아오키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알파 서비스에 오시면 바로 플레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를 꼭 블록체인 위에서 NFT로 해야 하는 이유를 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FT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그런 가치들, NFT에서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스눕도그랑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예시로 보자면 스눕도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바타들을 한 10,000개 이상의 다양한 아바타들을 NFT로 판매를 해서 유저가 만약에 서비스가 샌드박스에서 샌드박스가 저희가 더 이상 서비스를 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상황이 되더라도 해당 NFT는 영원히 이제 블록체인 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프라이빗 티켓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들을 모두 다 NFT화해서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아바타들이 다 NFT로 되어 있기 때문에 NFT 아바타를 유저가 직접 소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위에 있으면 당연히 이제 플레이 투 얼 모델이 지원이 쉬워지고, 그다음에 순환경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환경제 유저들이 자기 자신이 기여한 것에 따른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저희 시즌2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는 시즌3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알파 시즌3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참여도에 따라서 1000샌드까지도 저희가 보상을 드렸고요. 각각 소셜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보상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나 어떤 완료도에 따라서 또 별도의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네, 알파 시즌2에는 어떤 티켓을 이제 받아서 티켓의 숫자에 따라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NFT나 블록체인 서비스 위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저 컨텐츠를 장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툴 2가지를 이용해서 유저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IP들과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게임잼이라던가 또는 복스에디 콘테스트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하고 좋은 컨텐츠에는 저희가 상품을 샌드 보상을 주는 또는 NFT라던가 이런 것들 리미티드 NFT 같은 것을 유저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콘테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킹데드와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뽀로로와도 최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 세계 다양한 스튜디오나 크리에이터들에게 펀드를 이제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터가 되시면 저희 어셋들을 제작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샌드로 또 보상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도 거의 한 50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들이 있고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6개, 공식적으로 6개, 지금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저희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메타버스 컨텐츠들을 조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나비아라는 스튜디오에서 만든 컨텐츠고요.
처음에 아마 저희가 그 복셀 큐브로만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걸로 얼마나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질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걸 보시면 정말 상당히 놀라운 수준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유명한 스머프라는 컨텐츠. 이런 스머프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알파 시즌 3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마치 내가 스머프가 되어서 실제 스머프 마을을 돌아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만든 또 뽀로로, 그러니까 국내 스튜디오에서 만든 컨텐츠고요. 뽀로로라는 IP를 통해서 뽀로로 콘텐츠 역시 지금 알파 시즌 3에서 플레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샌드박스가 어떻게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그 유저들의 상상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분이죠. 네 번째 연사이신 우상준 대표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우상준 대표님께서는요, NHN 엔터테인먼트 총괄 디렉터로 야구구단 개발을 이끄셨고요. 게임 개발사 NHN 블랙픽 대표, 애니팡 플러스 대표이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블록체인 게임 기업 메타보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제 게임파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게임파이라고 하고 뭐 크립토 게임이라고 하고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여기서 사실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게임으로 재테크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하겠지만 게임 머니라는 걸 가지고 그게 크립토라는 걸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것이구나, 그 수단은 게임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2021년은 그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도 되게 전 세계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됐고, 그리고 그 크립토 씬에서도 보면 디파이라든가 또 NFT라든가 또 게임파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한 이제 불장을 만들어낸 시장입니다. 근데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2022년 4월에 디파이로 대표되는 이제 테라가 테라 사태라는 게 발생을 하고, 디파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이게 정말 실체적인 서비스가 맞아?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금융 서비스가 맞아?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21년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서 NFT하고 크립토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게임파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디파이의 이제 다음 대안은 게임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최근에 나왔던 이제 기사들을 따온 것인데, 경쟁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웹3 기업들의 어떤 체인들이 앞다퉈서 게임에 투자를 하거나 게임 펀드를 만들거나 게임 산업에 진출하거나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체인들은 정확히 게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게임파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2021년을 좀 돌이켜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NFT, 디파이 외에 그 게임파이라는 키워드는 사실은 이미 2021년부터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호응이 나기 시작했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엑시, 그리고 엑스 인피니티, 미르,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임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NFT라는 것을 아주 살짝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이유는 게임에서는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게임의 아이템을 이제 NFT화해서 그거를 어떻게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자산을 어떻게 증식해 가는가,
라는 걸 봤을 때는 NFT라는 것에 대한 이해나 이 시장에 대한 환경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NFT 마켓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최근 5년 동안 구글 그 트렌드 서치를 가져온 자료인데요. 2018년부터 보시면 2018년에 이제 크립토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부흥을 했고, 최근에 2020년, 21년 이후로 보면 NFT가 그 크립토라는 단어를 거의 능가하거나 육박할 만큼 대중성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많은 이제 연구기관들이 또는 시장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6년까지는 적어도 80조의 시장을 NFT가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우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물론 이제 크립토 윈터에 따라서 이게 업앤다운은 있겠지만 적어도 계속 성장해 갈 시장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하나 보셔야 될 거는 2020년에서 2021년을 넘어갈 때 무려 255배에 가까운 시장의 증가세가 있었다는 게 좀 굉장히 괄목할 만한 또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만한 부분이고요. 그럼 2021년은 왜 이렇게 커졌는가 라고 보시면, 제가 2021년에 이제 있었던 시장을 그 NFT의 섹터별로 한번 쪼개봤는데, 소위 얘기하는 컬렉터블이라고 하는 게 한 50% 정도 되거든요. 이 컬렉터블은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BAYC라든가 크립토펑크라는 어떤 수집 계열의 PFP 계열의 어떤 NFT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게임파이가 30% 정도 됩니다. 근데 2021년에 NFT 시장을 굉장히 많이 키운 것은 사실은 PFP, 그 다음은 게임파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게임파이가 어떻게 이 시장을 이끌었는가는 이 다음 장표에서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파이 마켓을 기준으로 해서 액티브 월렛이라고 하는, 사실 뭐 게임이란 지표로 보면 액티브 유저 수에 해당하는 이제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에 원래는 디파이가 이제 이 액티브 월렛을 압도하고 있었는데, 2021년 한 여름 7월 8월부터 급격하게 게임파이의 액티브 월렛이 커지고, 이건 1200만 정도의 이용자 수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만 보통 전 세계 액티브 월렛 수를 한 4천만에서 5천만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게임파이로 관련된 액티브 월렛 수는 거의 25%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이제 그 테라 사태 이후에 그 디파이와 관련된 액티브 월렛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게임파이는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1000만에 가까운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뭐 시장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 게임파이나 크립토에 대해서 매출 지표를 공개하는 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로 이제 가져오긴 했지만,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2021년에 1조 정도의 매출을 창출했다라고 하는 게 업계에서 알려져 있는 중론이고요. 정확하게 집계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르라고 하는 그 위메드에서 만든 게임은 2021년에 900억 정도를 벌었다고 이제 다트에 신고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게임파이 또는 이제 크립토 게임들의 시장은 이용자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매출 창출 능력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1년에 이렇게 만개한 것처럼 보이는 그 게임파이의 어떤 크립토 게임들은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8년에 데펄랩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을 냅니다. 이 게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게임이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든 크립토 게임에서는 시조새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내가 한정판 키티라는 걸 받고, 그 한정판 키티는 NFT이고요, 당연히. 그 한정판 키티는 여러 가지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귀 따로, 뭐 눈 따로, 색깔 따로, 배경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제 키티와 또 다른 키티들을 이제 브리딩이라는 걸 통해서 잘 섞으면 이제 새끼들이 태어나고, 그 새끼들이 좋은 게 태어나면 이제 익스체인지 마켓에서 팔 수 있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NFT라는 자산이 다른 NFT와 만나서 새로운 자산을 창출하고,
그걸 마켓에서 갖다 팔면 나에게는 돈이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임을 가지고 재테크한다라는 것 측면에서는 딱 그런 유형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초창기 서비스입니다. 2018년에 이 크립토키티가 나오고 나서 많은 게임사들은 처음에는 사실 저를 포함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게임 머니라는 건 다 있었던 거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로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어요. 근데 크립토키티가 나오면서 세상을 한번 바꿨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에 게임을 섞으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되게 많은 게임 제작자들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2018년, 19년에 이제 나왔던 게임들은 크립토키티처럼 한정된 판매, 조합 이런 걸 플러스 아주 간단한 게임성을 붙여서 게임을 만들고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18년, 19년, 20년 이 3년 동안은 게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크립토 게임에 있어서 암흑기였고 크립토 윈터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사실 어떤 발전이 있기도 어려웠고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죠. 근데 그 3년 동안 이 게임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의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게임 에셋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그 자산 놀이를 할 때 수수료를 어떻게든 많이 절감시켜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도전을 했고 성공을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조금 더 이 모델들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게임이란 에셋을 좀 더 재테크에 잘 활용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했고 그게 결국은 만개한 게 202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사실은 지금 이 게임을 봐도 또는 제가 처음에 이 게임을 나왔을 때 봐도 이게 게임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래픽이 좋지 않거나 게임성이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게임 에셋을 재생산하고 이 게임 에셋을 길드라고 하는 사람들과 조합의 형태로 향유하고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게임 에셋을 재생산하고 재테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달한 모델을 보여줬고요. 사실 엑시 인피니티는 시작은 턴제 RPG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턴제 RPG는 어떤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서 내가 나의 전투를 할 수 있는 어떤 오브젝트나 캐릭터 같은 걸 잘 매만진 다음에 던전에 보내서 거기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보상을 받는 이 구조인데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턴제 RPG를 아주 간단한 게임성을 넣어서 게임 에셋에 대한 개념을 넣었고 그걸 잘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보통 이 정도 게임성이 올라오면 이 다음에는 보통 두 가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게임을 훨씬 더 재밌게 만들고 플러스 그래픽을 올리고 이런 게임의 발전의 양상을 띠게 될 거고 이 다음은 사실은 IP나 또는 마케팅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다음에 엑시 인피니티에 나오는 현재 제가 여러 국내의 게임사들을 만나봐도 엑시 인피니티 계열의 게임들을 턴제 RPG 계열의 게임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대부분 에셋에 대한 어떤 이런 재테크라고 하는 부분을 더 정교하게 만들면서 그래픽을 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아까 이승희 대표님 말씀하신 샌드박스인데요. 샌드박스는 지금은 확장된 개념으로 완전히 메타버스에 이제 정착을 했지만 아주 원형적인 개념을 보면은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SNG라고 볼 수 있습니다. SNG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간단한 게임 룰을 설명해 보면 한정된 공간이라는 걸 나에게 할당받거나 구매하고 그걸 꾸미고 예쁘게 잘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SNG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 메타버스도 궁극적인 개념은 나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경제 개념을 만들고 이렇게 봤을 때 두 개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메타버스가 정확히 뭐야 라고 하는 키워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의 공간을 만들고 거길 꾸며서 이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런 걸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처럼 내가 어떤 기어들을 걸치고 그걸 통해서 가상 체험을 하는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것은 나의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새로운 경제를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샌드박스는 블록체인과 크립토를 연결한 훌륭한 메타버스라는 거에서 굉장히 크립토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도 이제 게임을 만든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트렌디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게임파이라고 하는 이제 크립토 게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거냐, 이 게임 만들 때 도대체 어떤 키워드들을 넣어야 되느냐라고 보면 크게 4가지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Asset, No Control, Labor Cost, Market, 이렇게 4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에셋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게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fun입니다. fun.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지만, 문명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타임머신처럼 아침이 됐더라, 이런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fun이라는 요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fun만큼 중요한 게 이제 에셋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마지막 장표에 소개를 드릴 텐데, 게임은 플랫폼을 바꾸거나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어떤 속성에 대한 가장 집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PC 게임이나 이제 콘솔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이 들어왔을 때 가장 대두했던 키워드는 연결이라는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변했을 때 휴대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게임파이나 크립토 게임에서 봤을 때 이 다음에 넥스트 키워드는 뭐야? 라고 보면 에셋입니다. 자산. 그러니까 내 자산을 불려가고 게임을 통한 나의 어떤 에셋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재미도 분명히 이 게임파이라고 하거나 크립토 게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게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게임이 얼마나 이 게임 능숙하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익숙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얼마나 잘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것들이 이제 예전의 게임이라고 보면, 뭐 지금도 그런 이제 키워드는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제 활성화된 게임의 컨텐츠가 PVP라는 거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뭐 맞짱 뜨자라고 해서 이제 게임 내에서 막 서로 PVP를 하면서 누가 더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모바일 게임이 오면서 이 경계가 살짝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성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막 컨트롤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약간 더 중요하지 않은 팩터가 됐고, 그 모바일이라는 키워드에서는 휴대성 때문에 내가 조정하지 않더라도 아이템이라는 걸 얻어내고 그 아이템을 통해서 다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이 성질이 많이 이제 부각됐던 건데, 사실은 그 게임파이나 크립토 게임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 중엔 게임의 재미도 있지만 나의 자산의 증식도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의 증식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말씀드릴 레이버 코스트랑도 연결되는데, 내가 열심히 컨트롤해서 일정 시간 이상 동안 나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자동 전투로 걸어놓고 얘가 알아서 게임을 했더니 좀 있다 보니까 나에겐 자산 증식이 생겼네 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는 컨트롤하지 않는, 또는 컨트롤이 중요하지 않은 속성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있어서 이 게임을 만들어가는 것, 이 게임의 자산을 얻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이 게임에 시간을 투여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레이버 코스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노동 단가, 노동 효율성,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게임을 했는데 뭐 에셋을 10만큼 얻었어요. 하지만 내가 1시간 게임을 했는데 어떤 게임은 에셋을 300만큼 얻었어. 그러면 당연히 후자의 게임을 사람들은 선호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레이버 코스트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없이 많이 쌓인 에셋들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마켓은 게임 내에 있어야 하거나 적어도 게임에서 이질적이지 않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들로 봤을 때 이 4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게임 비즈니스 측면이나 또는 게임의 마켓 플로우, 그러니까 서비스 플로우로 봤을 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플로우를 가져온 건데, 엑시 인피니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게임을 시작할 때 엑시라고 하는 전투펫 3마리, 이 3마리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 3마리를 가지고 PVP나 PVE를 한정된 게임 판수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 PVP나 PVE를 한 후에 내가 받게 되는 어떤 FT 형식의 보상이 있고요. FT라는 이제 크립토 이런 것, 크립토 머니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FT 형식의 보상이 있고, 그 보상을 수령하고 난 뒤에는 내가 받았던 FT와 내가 갖고 있는 NFT의 엑시를 가지고 브리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을 다시 마켓에 올려서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 플로우에 맞춰서 그 4가지 키워드를 설명드려 볼게요. 엑시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에셋에 해당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정된 수만큼 PVP나 PVE를 통해서 FT라는 걸 받는다는 것은 네이버 코스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정된 판수만큼 최대 효율에 내가 FT를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PVP나 PVE를 한정된 수만큼 할 때 전혀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조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투를 할 수 있는 펫을 고르는 것, 그리고 순서를 고르는 것. 예. 그리고 나머지 조작은 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TCG처럼 알아서 이펙트만 터지고 알아서 게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FT와 가지고 있는 NFT를 섞어서 새로운 새끼를 만들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에 가서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를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엑시 인피니티에서 특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스칼라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칼라십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소장농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NFT나 블록체인 씬에 와서 제일 많이 이제 힘들어했던 게 이제 단어들을 굉장히 어렵게 쓰는 거였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득해서 생각한 건데 어쨌든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것 그냥 소장농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처음에 엑시를 가질 만큼 돈이 없다면 남이 나 이거 대여해 줄게요 라고 하는 엑시를 가서 빌려서 내가 엑시라는 것들을 마켓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내 노동력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이제 돈을 벌어서 FT를 얼마만큼 많이 모으면 그걸로 자산화해서 그걸 NFT로 사는 이런 소장농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FT를 수없이 많이 갖고 있고 이 NFT를 다양하게 갖고 있으면서 좋은 NFT로 게임을 하는 애들은 어떤 보상들을 얻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VP, PVE에서 좋은 양질의 보상을 얻기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그 레더 시스템에서 랭킹이 나오게 되고 그 랭킹에 따라서 거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플로우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제가 되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핵심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딱 이 정도입니다. 결국은 게임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와 비슷하게 계층 분리가 일어난 거고요. 이 계층은 자본을 소비하는 계층과 시간이나 노동을 소비하는 계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본을 소비하는 계층은 내가 갖고 있는 NFT를 가지고 또 다른 NFT를 계속 생산하면서 그 에셋 리프로듀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규모 보상도 받으면서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NFT를 빌려주고 소장농제로 나는 그 NFT를 빌려준 대가로 이자도 받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소비하는 계층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써서 FT를 만들어내서 언젠가 나도 자본가 계층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굉장히 씁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본주의 또는 에셋의 어떤 매니지먼트, 재테크 이런 키워드들이 게임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어떤 걸 얻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대여 중개, 자산에 대한 중개, 교환에 대한 중개, 그리고 자산을 재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다 수수료를 매기고 그 수수료를 통해서 회사들은 매출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게임파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강 어떤 게임들에 잘 맞고 우리는 어떤 게임들에 집중해서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야 될 거냐고 보면은 TCG, 턴베이스 RPG, 메타버스, 스포츠 시뮬레이션, RPG 이런 게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들을 나열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게임 다네. 저기 안 들어가 있는 게임 뭐가 있어. 예.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디파이의 다음으로 올 수 있는 게임파이라고 하는 건 이미 게임에서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게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파이가 훨씬 더 쉽게 이용자들에게 녹아 들어가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들을 봤을 때도 여기 5가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모든 게임들이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에셋화, NFT화해서 에셋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성질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위닝 11이나 또는 뭐 피파처럼 내가 선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시뮬레이션은 그냥 내가 이제 감독이 돼서 선수들을 끼워놓기만 하면 알아서 게임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영역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NFT나 내가 갖고 있는 FT들을 거래시장에서 잘 활용하거나 사람들이랑 이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이 게임에 이질적이지 않게 잘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장표를 넣을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게임이라고 볼 거냐 아니라고 볼 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스테픈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M2E 계열의 서비스들은 게임의 요소들을 탑재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M2E 영역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업체들을 만나보면 이제 그 스테픈처럼 이제 워킹 계열의 서비스들을 하는 회사 외에도 뭐 자전거, 뭐 예를 들면 등산, 뭐 심지어 어떤 업체는 워크 투 어른이라고 해서 내가 빨래를 하면, 내가 냉장고 청소를 하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른을 한다, 이런 개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건 사실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장표인데, 바람의 나라가 1996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PC 게임은 이제 둠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두 개의 게임을 보면은 그래픽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게임성에 있어서도 둠이 훨씬 더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나라는 딱 하나의 키워드로 이 시장을 바꿨습니다. 연결이라는 키워드. 다음으로 2013년에 우리에게 친숙한 뭐 드래곤 플라이트라든가 뭐 아니면 애니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 등장했던 콘솔 게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 있고, 그리고 PC 온라인 게임은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냥 그 게임으로 생각해 보시게도 게임성이나 그래픽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게임들입니다. 나왔을 때 저게 게임이야? 저게 무슨 게임이야? 저걸 누가 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모바일 게임이 지금은 완벽하게 시장을 다 바꿨죠. 제가 볼 때는 크립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크립토 키티나 엑시를 볼 때 이게 게임이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걸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창피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반면에 2018년에 있었던 뭐 레드데드 리뎀션 2라든가 검은 사막이라든가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현저 게임성이 떨어지거나 그래픽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어떤 플랫폼에 맞춰서 게임들이 나오고 나서 이 다음에 뭐 콘솔이라든가 모바일 게임 또는 PC 게임이랑 겨룰 때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게임파이에 있는 크립토 게임이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PC 온라인 게임을 따라가는데 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3년 후에 전 세계에서 한국에 있는 게임사들이 우뚝 서길 전 바랍니다.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메타보라도 하고 있는 거고, 뭐 위메이드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게임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게임과 디파이가 결합된 게임파이의 개념과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서고 있는 우리 블록체인 기업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실 많은 분들에게 나름의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